내란의 핵심 피고인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는 지금 딱 한 사람의 재판만 석 달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바로 최상목 전 부총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진관 재판부를 피하려는 듯 3번이나 기피 신청을 했고 지금은 대법원만 석 달째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핵심 피고인들이 줄줄이 법정 구속되는 와중에도 최상목은 감옥이 아닌 바깥에서 유유자적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CCTV를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제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윤석열한테 언제 항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장면은 이 장소에 오자마자 바로 불려서 가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변론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재판은 반년 동안 진행도 못한 상태라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12.3 내란 약 열흘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회목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미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식물 상태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탄핵 소추되며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전 부총리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우선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두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재판에 넘겼고 8달 만인 이번 주 금요일 특검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리가 반년 넘게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도 맡았던 이진관 재판부.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관련한 위증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그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으로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잘 보는 재주로 천재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란에 지금 그리고 이 중요한 사람들의 거였잖아요. 이 마인드를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자리이자 특권인 것이지 국민들이 나한테 허락한 게 아니다. 전혀 그 생각이 없어. 국민들이 나한테 위임한 권한이다라는 생각이 애초에. 예. 그러니까 나는 이 권한을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우등생 소리 들으면 반장이 돼가지고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숙제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나이 들어서 내가 하는 건데 왜 잘못이냐 이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하면 이거는 시기 질투지 무슨 국민 주권을 당신들이 뭔지 알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 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번 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증인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네. 당시에는 저는 사실은 저 문건을 뭐 이제 CCTV는 다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제 기억과 달라가지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그 저 문건의 내용을 제가 처음 봤던 제 기억으로는 그 한 2시간인가 3시간 지나서 제가 차관부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기재부 간부회의 말미쯤에 차관부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건을 봤는데 그때 내용을 보고 좀 내용 자체가 좀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문건의 내용을 봤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건을 본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주실 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평소에 그러지 않으시는데 갑자기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종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별 말씀은 그 문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라는 취지로 저한테 그냥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증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네,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는 그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실무자가 대통령께 접근을 해서 문건을 줬다는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그러니까 실무자가 문건을 가지고 들어온 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접혀져 있는 상태의 문건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걸 갖다가 차관부한테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말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근거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 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국회였고 그 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이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거는 뭐 차관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아까 제가 드린 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예,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딜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네.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예,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계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문건을 제가 또 잡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네. 선포라고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김정한 실장한테 이제 서류 봉투 가지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제 문건을 하나 꺼내서 이제 증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막 얘기를 하다가 증인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받으시고 문건을 좀 읽어보시고 피고인도 이제 고개를 돌려서 문건 내용을 같이 보는. 지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가 싫으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그 재판을 보면 검찰 구형량보다 무려 8년을 더 높게 선고를 하니까 최상목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진관이 무섭겠어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한 차례 기각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자 또 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됐습니다. 매를 벌고 있어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짓말들 많이 했지만 예. 한덕수가 뭐 뒷주머니에 꽂아서 안 봤다. 이상민은 뭐 저기 머리에 보니까 있더라. 있더라. 최상목은 좀 심했죠. 쪽지. 뭐, 접어진 채로 봐가지고 뭐 예. 어쩌고 했었는데 본인이 죄를 아니까 더 두렵겠죠.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예, 그때 이미 탄핵을 한번 겪어봤고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특검에서 조사를 하던 때잖아요.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다 불었던 공로로 기소해서 빠지고 그랬는데. 선후배? 응? 선후배 윤석열. 뭐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근데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법을 쓰려고 했는데 사전에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번 더 재판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나요? 그리고 어차피 절차상으로 예. 대법원에다가 제한고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있는데 예. 해봤자 바로 또 기각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매만 버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괘씸죄에 걸릴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매만 번다는 말이 이제 그런 거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 달가울 리가 없죠. 기피 신청을 나 당신한테 재판 못 받아 이런 건데 예.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피 신청을 잘 안 하는 거고 예. 변호인들도 피고인한테 잘 안 권하는 겁니다. 워낙 판사가 편파적으로 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그 기피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다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판사들끼리도 누가 기피 신청 들어왔는데 다른 판사가 받아주면 예. 그 판사가 말하자면 그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동료의식으로 잘 안 그런 거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오히려 되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밥 먹듯이 그냥 어떻게든 이거 지연시켜서 꼼수 부리고 뭐 사람들한테 잊혀지기를 바라고 이런 게 지금 전략이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냥 자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최상목 측의 그 이유,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 예. 이유가.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 그러니까 이진관이 누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면 이 사람들은 우인성 같이 다 무죄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규현은 떠났고 우인성은 지금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판장이 또 왜 하필 이진관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이게 최상목 측의 입장에서는 CCTV가 없었더라면 네. 그냥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 CCTV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 거짓말 했다가 그랬죠. 지금 예. 이제 다 꼬리가 밟힌 건데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펴져 있는 A4 용지 크기의 문건을 받고 정독하는 모습. 당시 기사를 보면 최상목이 53초 동안 그 쪽지를 그 문건을 봤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짜고 나오는 거짓말이 뭐 너무 충격이 커서 한덕수가 많이 했던 말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었는데 최상목은 이미 그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자마자 받아서 숙지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때부터 그걸 안 받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조롱거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믿었습니까? 근데 그거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있으니까 더더욱 나는 못 본 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치 본인이 제일 열심히 계엄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녔죠. 그 당시 한덕수한테 왜 못 말렸냐 그 이야기도 했었죠. 한덕수한테 네. 항의했다느냐. 네. 아니, 본인이 뛰어가서 붙잡는 거는 왜 안 하고 한덕수한테 또 떠넘기고 하여튼 그 아주 그냥 막 비겁하고 치졸하기가 입에 올리기가 당시에 쉽습니다, 진짜.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었잖아요. 부총리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갈 줄 알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성적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 대학을 다닐 때도 법대 출신인데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과정도 본인이 이제 82학번이니까 최상목이 그 시절이 얼마나 엄혹했던 시절입니까? 예. 남들 다 그 군사독재 항의하고 하던 시절에 본인은 시험 준비하고 뭐 맨날 이러다가 학점이 잘 나오니까 교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시험을 출세의 수단 내지 도구로 삼아가지고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진실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예. 하는 점을 아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뭐든지 다 하고 그 가치 판단이 없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불법적인 거를 보더라도 눈 감고 나중에 들킬까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나오니까 발뺌하는 모습조차도 너무나 구차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불러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상목은 한 번도 아니잖아요. 박근혜 때 이미 한번 겪어봤으면 더 안 해야지. 반성도 없고 아니 무조건 센 사람한테 붙으면 내 인생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과거에 뭐 친일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인식도 그렇지만 이중환 부장판사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그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확실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준엄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성재 때도 그렇고 너네들 그 내란이 성공할 줄 알았지? 성공하면은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 인식 하에서 보면 아무리 법 기술을 부려도 통할 구멍이 없는 거죠. 마음에 확실한 주관이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 번 더 들어보죠.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이나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였거나 혹은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됨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행해야 할 더욱 무거운 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